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미국 통계 발표에 일본 수출 규제가 한국 삼성전자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현재 상황, 오히려 일본 반도체 줄도산 매각, 전자왕국의 몰락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가트너가 발표하는 세계 반도체 기업 상위 10곳 이름에서 2018년 일본 기업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정말 겨울왕국도 아닌 전자왕국이라고 불리던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제대로 무너졌는데요. 오늘 또 일본 반도체 업체가 무너져 내리는 시원한 소식 저와 함께 좀 더 알아보시죠. 일본 전자업체 파나소닉이 결국 한국에게 치이고 밀려 반도체 사업에서 철수를 합니다. 1952년 네덜란드 필립스와 합작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 지 약 67년 만에 백기투항을 한 것인데요. 1990년 전후로 세계를 석권했던 일본 반도체의 몰락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역사와 사례가 생겨버렸네요. 한국에게 진 것이죠. 우선 일본 언론인 니온게이지의 신문에 따르면 파나소닉이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반도체 사업을 접고 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사실상 한국에 밀리다 밀려 사업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인데요. 파나소닉은 적자에 시달리던 이 반도체 사업을 재건한다는 목표였지만 미중 무역 막찰에 따른 이 판매 부진과 한국의 반도체 생산성과 공정 난이도 벽을 도저히 넘을 수 없다는 판단과 그 이유로 결국 비즈니스 영속성 포기로 이어졌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현재 몰락하고 있는 이 일본의 파나소닉은 반도체 제조 판매 자회사인 파나소닉 반도체 솔루션의 주식을 대만 반도체 업체인 누모톤 테크놀로지에 매각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이스라엘 반도체와의 합작사인 파나소닉 타워재즈 세미컨덕터도 판매를 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니온게이지의 신문은 파나소닉이 2020년 6월까지 반도체 자회사의 주식 전부를 2억 5천만 달러에 매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일본의 한 축을 이루던 반도체 회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하나 야금야금 사라지다 보면 나중에 일본은 반도체라는 어떤 한 산업 영역에 앞으로 아예 도전할 수 없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사실 파나소닉이라고 하면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소니 다음으로 최고의 전자업체로 여겨지던 회사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전자산업 종사자 분들께서 직접 일본에 가서 배워오고 싶어할 정도로 기술력의 격차는 상당했었습니다. 실제 파나소닉은 1952년 네덜란드 필립스와 합작회사를 설립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 뒤 1990년을 전후해 반도체 매출에서 세계 상위 10개 기업에 들어갈 정도의 위상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대만 반도체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려 시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고전해 왔고, 미중 무역 마찰을 배경으로 자동차용 반도체 판매가 부진하면서 매각을 결단하게 된 것이죠. 파나소닉 세미컨덕터 솔루션즈의 2018년 회계 연도 매출은 922억엔, 영업이익은 235억엔, 적자였습니다. 2019 회계 연도에서는 반도체 부문에서 흑자를 본다는 목표가 있었으나 미중 무역 마찰에 따른 수요 감소로 흑자를 바랄 수 없게 되자 매각을 결정한 것이죠. 현재 파나소닉의 몰락을 보여주는 모습은 당장 방금 말씀드린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파나소닉은 지난 21일 채산성이 나빠진 액정 패널 생산도 2021년까지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구조조정을 아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일본 반도체 업체는 한때 세계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IC인사이츠에 따르면 일본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990년에 49%, 약 50% 수준이었을 정도로 반독점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하지만 투자 판단의 지연과 적기 구조 조정에 실패하고 삼성전자를 앞세운 한국과 대만 기업의 공세에 밀리면서
2018년에는 7%까지 그 점유율이 급락했습니다. 자, 파나소닉뿐만일까요? 미국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가 발표하는 세계 반도체 기업 상위 10곳 이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 일본 기업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2019년도에도 당연히 사라지겠죠. NEC와 히타치 제작소가 설립한 D램 반도체 업체 엘피다 메모리는 2012년 파산했죠. 또 히타치와 미쓰비시, NEC가 힘을 합친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도 현재 큰 적자에 시달리면서 공장 가동을 중단하네 만회하면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르네사스 테크놀로지는 올해 1월부터 9월 영업 적자로 돌아선 회사입니다.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도 제가 곧 속 시원한 소식 전해드릴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바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도 한미일 연합에 넘어갔죠. 그나마 일본 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의 약 50%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소니 정도라면서 한때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한 일본이 한국과 대만에 밀려 경쟁력을 잃었다는 것이 팩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본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또 우리나라 최고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에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인 이 BOE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이폰용 OLED 패널 테스트에 들어갔고 실제 애플이 내년 아이폰 OLED 패널을 삼성 혹은 LG 디스플레이가 아닌 중국 BOE를 선택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라는 것이 업계 예측이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과거부터 이 BOE와 관련된 이슈는 분명 화웨이 메이트 시리즈에서 나타날 것이고 애플은 이 사태를 보고 중국 BOE의 OLED 패널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적중했네요. 내년 아이폰 OLED 패널을 또 우리나라 업체들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차세대 아이폰용 OLED 패널 공급은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동무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내년 가을 출시 예정인 아이폰 신모델의 OLED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BOE가 중국 정부를 뒤로 해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해 수율이 어떻든 품질이 어떻든 규모의 경제로 우리나라 OLED 패널 공급을 깨보려고 했지만 결국 기술 격차의 벽에서 무너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최근 화웨이 폴더블 폰인 메이트 X 시리즈에서 중국 BOE 패널에 문제점이 엄청나게 부각이 되면서 우리나라 OLED 패널과 비교를 딱 해봤을 때 품질적으로 굉장히 뒤처지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애플도 결국 이에 동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리 테스트를 해서 뭐 단가를 아이폰 단가 높잖아요. 이거 단가를 좀 해가지고 낮춰본 다음에 영업이익을 높여보고 싶었지만 결국 중국 거를 쓰면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물어줄 게 더 많다는 것이죠. 내년 가을에 출시될 아이폰 10 모델에는 5.4인치, 6.1인치, 6.7인치 등 3개 종류의 이 OLED가 탑재될 계획인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내년 아이폰용 OLED 3종 가운데 5.4인치와 6.7인치 패널에서도 터치 일체형 플렉서블 OLED 패널을 단독 납품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터치 일체형 패널이라는 것은 패널 내부 방막 봉정 전에 터치 센서를 구현을 한 다음에 방막 봉정 공정을 진행하게 되면 터치 일체형 패널이 되는데요. 이럴 경우 별도의 필름을 사용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원가 절감을 통해 큰 이익을 개선하고 디스플레이를 또 더 얇게 만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디스플레이 공부를 해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삼성 디스플레이의 Y옥타 이 기술이 바로 터치 일체형 OLED 기술이고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이죠. 그리고 실제 상용화에 성공하고 대량 생산까지 가능한 업체가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밖에 없기 때문에 터치 일체형의 OLED 장점이 굉장히 큰 만큼 두 가지 종류의 패널을 삼성 디스플레이에 주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사이즈의 패널은 삼성과 LG가 동시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6.1인치의 경우 터치 일체형 방식이 아닌 기존 필름 부착 방식으로 생산이 되는데 삼성이
입장에서는 단독 납품하고 싶겠지만 발주자 입장인 애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제품 수급 안정 차원에서 6.1인치 OLED를 필름 방식으로 LG 또한 선택한 것으로 보이네요. 실제 BOE는 아이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6.1인치 OLED를 공급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개발 속도, 수율 문제, 품질 문제 등으로 까다롭기로 유명한 애플의 조건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일본이 현재 한국의 강력한 태도에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어 현재 일본 측도 꽤나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긴장한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 고순도 액체 불화수소를 신청한 지 약 90일 정도 만에 겨우겨우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 고순도 액체 불화수소 수출권에 대해 인지하고 일본 측에게 야, 너희 더 이상 짱구를 좀 굴리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좀 더 알아보시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한일 간 세계 무역기구 이 WTO 양자 협의를 앞두고 한국 측 수석 대표는 일본이 협의에 소극적이고 협의가 진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 기구 즉 DSB 패널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일본 측에게 강조했습니다. 이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과 2차 양자 협의를 하루 앞둔 18일 현지 시간 저녁 스위스 제네바 공항에서 이 연합뉴스와 만나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면 그 시기는 적시성이나 신속성 등을 고려해서 정할 것이라면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 DSB 패널 요청은 WTO의 1심 절차로 무역 분쟁의 첫 단계인 이 당사국 간 협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지 못할 경우 제소국이 WTO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패널 설치를. 이번 양자 협의는 지난달 11일에 이은 두 번째로 제소국인 한국, 즉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WTO 재판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은 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일본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측은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재판 절차는 2차 양자 협의 이후 고려해야 할 카드로 대화를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를 조기에 해결하겠다는 노력을 우리나라는 우선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관계자는 최근 일본이 2차 협의를 앞두고 넉 달가량 미뤄왔던 액체 불화수소 즉 불산액에 대한 개별 수출 허가를 내준 데 대해서는 일본이 수출 규제가 금수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내세우기 위함이 아닐까 추정한다 말했고 아주 정확히 파악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번 WTO 분쟁의 이유는 일본의 수출 규제라며 한두 건의 허가는 이번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일본 측에게 딱 잘라 말해버린 것이죠. 즉 일본이 최근 이 고순도 액체 불화수소와 더불어 초기의 폴리이미드 그리고 한 9월달쯤 EUV 포토레지스트 등을 찔끔찔끔 수출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 규제를 일본이 풀어낸 것이라고 보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맞죠. 일본에서는 언제든지 수출을 하다가 이번과 똑같은 이유나 혹은 더한 이유로 우리나라에게 전략산업 소재에 대해서 언제든지 수출 규제를 할 수 있는 나라이고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할 마인드인 거죠. 실제 1차 협의에서는 좋은 결론이 도출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 2차 협의가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내일 2차 협의 또한 1차 협의와 동일하게 아무런 성과가 없이 끝날 확률이 거의 99.9%라고 보고요. 사실상 WTO 재판 그리고 패널 설치를 위한 우리나라 측이 일본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하는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미국의 압박조차 이제는 우리나라에게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측에서도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에 미국 에스퍼 국방장관도 한국의 의견에 강하게 공감을 한다는 표현을 쓰면서 오히려 방위비 쪽으로 이슈를 많이 몰고 갔었는데요. 우리나라 측에서는 일본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만 일본 측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군사정보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는 전제 조건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를 철회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 일본 주무부처 장관이 역시나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일본 측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19일 강료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수출 관리의 국내 운용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수출 관리는 타국, 즉 한국과 협의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지만 참 일본 얘네가 웃긴 부분은 우리나라한테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사실상 잘렸다고 봐도 되는 전임자죠. 중도 낙마로 이 아베 정부의 지난달 25일 취임한 가지야마 경산성은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지난 7월 시작한 반도체 소재 등 주요 전략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가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것도 사실 개소리라고 봐야 되는 게 일본 업체에서도 한국으로 수출하고 싶어 하는데 수출을 못하게 하는 게 현재 상황인데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타국 기업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이 수출 규제가 어떻게 무역 협의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자국 기업에게 판로는 주고 법을 만드는 것이 상식적인 행위인데 일본은 전혀 상식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본의 스텔라 케미파 같은 경우는 고순도 불화수소 수출액이 90%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한국으로 공장까지 옮기고 싶다라고 발언을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자국 기업까지 죽여가면서 한국에게 자존심 싸움을 하겠다는 것밖에 일본은 안 되잖아요. 또 당시 불화수소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수출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군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수출 관리를 적절히 한 것인데 WTO 협정 위반으로 제소당했다고 일본은 주장했었습니다. 자, 이것도 참 재밌는 부분이죠. 제3국 우회 수출 같은 경우는 북한 밀수 선박을 오히려 일본이 대놓고 일본항에 들어오게 하고 우회 수출한 것으로 오히려 기사가 쏟아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3국 군사 무기에도 일본제 레이더가 들어가는 등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보여준 국제적 혐의가 이번 수출 규제 기간 동안 훨씬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다행히 지속적으로 강한 태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동기가 된 것이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인 만큼 오는 22일 끝나게 돼 있는 이 지소미아를 연장하려면 수출 규제 철회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을 지키면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 규제 문제도 그럼 다른 차원의 문제이니까 얼른 일본이 헐레벌떡 수출 규제 좀 철회해줬으면 좋겠네요.